6월의 새벽 낭독 선정 도서는 석기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로 보는 인류 역사라는 부제를 담은 넥서스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저서는 이미 새벽 낭독에서 사피엔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호모데우스를 진행했기에 접근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예전 책에서보다 세상을 관통하는 저자의 생각이 희망을 품고 싶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우선 지면을 많이 할애한 프롤로그엔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와 그 속에서 인간의 의미를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치 강렬한 예고편처럼 앞으로 펼쳐질 흥미진진한 인류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인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소통해 왔는지 그 방식의 변화에 주목합니다. 과거에는 소규모 집단 안에서 직접적인 교류가 주를 이뤘다면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집합체가 바로 넥서스인 셈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소셜미디어로 친구들과 소통하며 온라인 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매합니다. 이 모든 활동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대한 정보의 그물망, 즉 넥서스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라리 교수는 이 넥서스가 인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프롤로그에서 간략하게 제시합니다. 단순히 정보 네트워크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권력의 원천이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토지나 자본이 권력이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누가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며 통제하는지가 핵심적인 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이러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며 예측하고 심지어는 인간의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라리 교수는 프롤로그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미래 사회의 모습을 어렴풋이 제시합니다. 과연 이 거대한 넥서스 속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요? 우리는 이 새로운 권력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또한 우리에게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 변화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정보의 탑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자유의지는 여전히 유효한 개념인가?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전작들인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에서 그랬듯이 이번 넥서스에서도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통찰하는 거시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프롤로그는 이러한 통찰의 서막을 알리며 우리가 이 책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될지 기대감을 높입니다. 이 영상이 넥서스를 읽어보려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본문 내용을 낭독하고 매일 1분 영상을 만든 내용을 한 권의 오디오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편안한 시간에 들어보시고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는 새로운 흐름의 세상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상용법에서 정보는 말이나 글처럼 인간이 만든 기호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세르아미와 잃어버린 대대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1918년 10월 미국 원정군이 독일군으로부터 프랑스 북부를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을 때 500여 명의 미군 병사들로 구성된 대대가 적진에 고립되었다. 그들에게 엄호 사격을 하려던 미국 포병대는 그들의 위치를 오인하고 그들 바로 위에 포격을 퍼부었다. 그 대대의 지휘관 찰스 휘틀스 소령은 본부에 자신의 실제 위치를 급히 알려야 했지만 어떤 전령도 독일 전선을 뚫고 나갈 수 없었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휘트시 소령은 최후 수단으로 군용 통신 비둘기 세르아미에게 의지했다. 우리 군의 포병대가 우리를 겨냥해 포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이 종이를 세르아미의 오른쪽 다리에 매단 작은 깡통에 넣고 새를 날려보냈다. 대대의 병사 중 한 명인 존넬 일병은 수년 후 이렇게 회상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만일 그 외롭고 겁먹은 비둘기가 집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은 끝이었다. 비둘기는 자신이 전달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다리에 매달린 종이 위의 기호들 덕분에 수백 명의 병사가 죽음과 포획을 피할 수 있었다. 요컨대 정보는 현실을 재현하기도 하고 재현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는 항상 연결한다. 이것이 정보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역사에서 정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때 우리는 현실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물어야 할 때도 있지만 대개 더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을 얼마나 잘 연결하는가,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가이다. 따라서 석기시대부터 실리콘 시대까지 정보의 역사를 살펴보면 연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진실이나 지혜도 함께 증가하지는 않았다. 순진한 정보관의 믿음과 달리 호모사피엔스가 세계를 정복한 이유는 정보를 현실의 정확한 지도로 바꾸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사피엔스의 성공 비결은 정보를 활용하여 많은 개인을 연결하는 일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능력은 거짓, 오류, 환상을 믿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치 독일과 소련처럼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에서조차 사람들이 망상에 쉽게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지만 그런 망상이 사회를 약하게 만든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나치즘과 스탈린주의가 주입한 인종과 계급에 대한 망상에 집단적으로 빠진 덕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행진할 수 있었다. 우리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대규모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약 7,000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무리들끼리 협력하는 전례 없는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른 무리들과 무역을 시작하고 예술이 출현했으며 인류의 고향 아프리카에서 지구 전체로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한 데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사피엔스 무리들 사이의 협력이 가능해진 것은 허구적 이야기를 말하고 믿고 그런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였다. 이런 능력은 아마도 진화 과정에서 뇌 구조와 언어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겼을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처럼 사람과 사람의 연결만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대신 호모사피엔스는 인간과 이야기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슬을 갖게 되었다. 이야기는 가짜 기억을 심고 허구적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주관적 현실을 창조하는 것을 통해 대규모 인간 네트워크를 짰다. 이런 네트워크들은 세상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진실은 고통스럽고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그것을 편안하고 듣기 좋게 만들면 더 이상 진실이 아니게 된다. 반면 허구는 지어내기 나름이다. 어떤 이스라엘 정치인이 선거 유세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겪은 비극을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표를 별로 얻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불편한 진실은 무시한 채 유대인 역사에서 영광스러웠던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에 따라 현실을 미화하면서 민족 신화를 만들어내는 정치인은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마찬가지다. 플라톤은 이미 국가에서 이상적인 국가의 헌법은 고귀한 거짓말에 기반해야 한다고 상상했다. 고귀한 거짓말은 사회 질서의 기원에 대한 허구적 이야기로 시민의 애국심을 확보하고 헌법에 의문을 품지 못하게 만든다.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대규모 통신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규칙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기는 극히 어려웠다.
따라서 러시아의 차르, 무슬림의 칼리프, 중국의 천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기본 규칙은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라며 따라서 인간이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1세기 초에도 여전히 많은 정치 체제가 그런 초인적 권위를 주장하며 원치 않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공개 토론을 반대한다. 목록과 이야기는 상보적이다. 민족 신화는 세금을 정당화하지만 세금 기록은 꿈과 희망이 담긴 이야기를 학교나 병원처럼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금융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달러, 파운드와 비트코인은 모두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믿게 함으로써 존재하게 되며 은행가와 재무장관, 투자 전문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통화의 가치를 높이거나 낮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싶거나 재정장관이 새 예산을 통과시키고 싶거나 기술 기업가가 투자자를 유치하고 싶을 때 그들 모두는 스토리텔링에 의지한다. 하지만 은행, 예산 또는 스타트업을 실제로 관리하려면 목록이 필수다. 목록이 가진 큰 문제점이자 이야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목록은 이야기보다 훨씬 지루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는 쉽게 기억해도 목록은 기억하기 어려워한다. 우리가 서사시와 장편 텔레비전 시리즈를 잘 기억하는 이유는 인간의 장기 기억이 이야기를 보유하도록 특별히 잘 적응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뇌에 저장할 수 있는 민족주의 신화와 달리 복잡한 조세와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비유기적 정보 기술이 필요하다. 이 기술이 바로 문서다. 신화와 마찬가지로 관료제도 질서를 위해 진실을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그것을 세상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료제는 관료제만의 특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왜곡했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꼬리표를 붙여 차별하는 편향된 알고리즘이나 인간의 필요와 감정을 무시하는 경직된 프로토콜 등 21세기 정보 네트워크가 안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은 컴퓨터 시대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컴퓨터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던 때부터 존재해온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문제들이다. 관료 조직이 당신에게 특정 꼬리표를 붙이면 설령 그 꼬리표가 순전히 관례에 불과할지라도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관료가 살아 숨쉬는 동물 전문가든 살아 숨쉬는 인간 전문가든 아니면 아예 유기체가 아닌 AI든 마찬가지다. 우리는 관료주의 정보 네트워크를 반겨야 할까 아니면 증오해야 할까? 내 할아버지가 겪은 일은 관료 권력에 내재된 위험을 보여준다. 런던 콜레라 유행에 관한 이야기는 관료제가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강력한 정보 네트워크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하고 사용하는가다. 단순히 네트워크의 정보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네트워크가 이롭게 쓰이는 것은 아니며 진실과 질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일이 더 쉬워지는 것도 아니다. 이는 21세기에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다. 미래의 정보 네트워크, 특히 AI에 기반한 네트워크는 많은 면에서 이전 네트워크들과는 다를 것이다. AI 시스템은 데이터를 찾고 처리하는 방법을 인간 관료들보다 잘 알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능력도 대부분의 인간보다 나아지고 있다. 이 거룩한 책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해석을 낳았고 이는 책 자체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경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랍비들의 권세가 높아졌다. 고대 사제들의 힘을 제한하기 위해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 결정은 결과적으로 랍비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랍비들은 텍스트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모르지 않았다. 도리어 그들은 의식에 관한 텍스트를 쓰고 그 텍스트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의식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랍비들은 우주 전체가 일종의 정보 생태계라고 믿기에 이르렀다.
신성한 텍스트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가 세상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되어 개인의 삶과 공동체 전체의 삶을 형성했다. 교회는 사회를 일종의 반향실 안에 가두고 교회를 지지하는 책만 보급할 수 있게 했고, 보급된 책들은 거의 모두 교회를 지지하는 책이었으니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를 지지했다. 심지어 글을 몰라서 책을 읽지 못하는 평신도들도 이 귀한 텍스트를 낭독하는 소리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경외심을 느꼈다. 신약과 같은 이른바 무오류의 초인적 기술에 대한 믿음은 이런 식으로 모든 반대 의견을 잘못된 것으로 억압하고 아무도 교회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극도로 강력하지만 오류를 범하는 인간의 기관인 가톨릭 교회를 등장시켰다. 자크 프루니와 같은 가톨릭의 정보 전문가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아우구스티누스가 해석한 것을 다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해석한 텍스트를 읽고 거기에 자신의 해석을 추가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이 모든 상호 관련된 텍스트는 현실을 재현하지 않았으며 유대교 랍비들이 만들어낸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새로운 정보 생태계를 탄생시켰다. 중세 유럽인들은 그 안에 갇혀 있었고 텍스트에 관한 텍스트가 그들의 일상생활, 생각, 감정을 빚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마녀에 대한 수많은 통념은 크라마의 책을 통해 정식으로 모양새를 갖추었다. 브릭센의 주교와 마찬가지로 다른 성직자들도 처음에는 크라마의 터무니없는 생각을 믿지 않았으며 교회 전문가들도 그 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마녀의 망치는 근대 초의 유럽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책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건드렸을 뿐만 아니라 난교나 식인, 아동 살해, 사탄의 음모에 대한 선정적인 관심을 충족시켜줬다. 마녀의 망치는 마법과 마녀 사냥에 관한 책의 결정판이 되었고 그 책을 모방하거나 더욱 발전시킨 수많은 책이 나왔다. 인쇄술의 등장이 유럽의 마녀 사냥 광풍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면 과장이겠지만 인쇄술은 사탄 음모론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교황이 전 세계를 향해 우리 전문가들이 방금 성경에서 정말 큰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곧 개정판을 발행할 것입니다. 라고 발표할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 교황은 유대인과 여성에게 교회가 더 관대한 태도를 보여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가톨릭 교회는 항상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지만 일부 성직자들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중을 내비친다. 자기 교정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자기 교정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약화되고 느려질 수는 있다. 교회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은 사실을 널리 알리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은 결과 신자들은 교회나 교회 가르침에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발견해도 영원하고 오류 없는 무언가를 건드리는 것이 두려워 무력해진다. 신자들은 선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가톨릭 교회는 종교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정장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무오류성의 덫에 빠진 것이다. 일단 무오류성을 주장하며 종교적 권위를 얻으면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서 기관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시인해도 권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모든 사람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중앙정부에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주는 한편 중앙 권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도 갖추고 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하지만 정부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분리하는 등 오류를 찾아내고 바로잡을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독재는 중앙정보 허브가 모든 것을 지시하는 네트워크인 반면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보 노드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다.
알고리즘은 사용자 참여도를 늘리기 위해 분노를 퍼뜨리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다. 민족청소운동은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문제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점은 로힝야족에 대한 증오는 페이스북이 미얀마에 진출하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2016년에서 17년에 발생한 잔악 행위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위라투와 미얀마 군수 내부 그리고 폭력 사태를 촉발한 ARSA 지도자들 같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알고리즘을 코딩하고 알고리즘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알고리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페이스북 개발자와 경영진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 자체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기계가 이렇게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 것이 AI의 특징이다. 알고리즘의 책임이 단 1%라 해도 이 사건은 비인간 지능이 내린 결정 때문에 일어난 사상 최초의 민족 청소 운동이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 알고리즘은 이제 위라투 같은 인간 극단주의자들이 생산한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추천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대 초반에 이미 알고리즘은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스스로 생성하는 단계로 옮겨갔다. 챗봇이 사람들에게 직업을 버리게 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또 어떤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컴퓨터가 이야기, 법, 종교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문화에 점점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 역사의 경로가 어떻게 바뀔까? 몇 년 내에 AI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만들어낸 문화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소화시켜서 새로운 문화적 인공물을 쏟아내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수천 년 동안 예언가, 시인, 정치인들은 언어를 이용해 사회를 조종하고 바꾸었다. 이제 컴퓨터들이 이 방법을 학습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 킬러 로봇을 보낼 필요가 없다. 인간들이 방아쇠를 당기도록 조종하기만 하면 된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아직은 우리가 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나갈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일을 지혜롭게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화폐는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교환 수단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 척도로 여겨진다.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이 정보의 관점에서 값이 매겨지고 화폐의 관점에서는 무료가 되면 어느 시점에는 개인과 법인의 부를 그들이 소유한 달러나 페소의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조세제도에 큰 파급을 미친다. 세금의 목적은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국가들은 수천 년 동안 돈에 과세했으며 정보에 과세하는 방법을 모른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다. AI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향해 발전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지능으로 진화하고 있다. 새로운 컴퓨터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새로운 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인쇄술 같은 이전에 발명된 도구들과 달리 컴퓨터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컴퓨터의 진정으로 새로운 특징은 결정을 내리고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만일 컴퓨터가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아이디어를 생성한다면 컴퓨터는 새로운 인간일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과학소설에서 자주 본다. 컴퓨터에 의식과 감정이 생기고 컴퓨터가 인간과 사랑에 빠지고 결국 인간과 정확히 똑같은 존재로 판명나는 이야기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르고 생각보다 더 우려스러울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민주주의의 사회가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지 소개한다. 첫 번째 원리는 선이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면 그 정보를 나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는 이미 의료 서비스 같은 수많은 전통적인 관료 시스템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원리다. 두 번째 원리는 분권화다. 민주주의 사회는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시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국립의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데 매우 유용하겠지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경찰, 은행, 보험회사의 데이터베이스와 병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세 번째 민주주의 원리는 상호주의다. 민주주의 국가가 개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경우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감시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네 번째 민주주의 원리는 감시 시스템에 항상 변화와 휴식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억압은 인간의 변화 능력을 부정하거나 휴식의 기회를 주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